안녕하세요. 네, 레비스트로스 2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토테미즘과 친족, 결혼, 그리고 게임과 의식 다 기억나시죠? 이러한 상호 호혜성, 그리고 또 야생의 사고와 현대의 사고가 다르지 않은 이유, 이런 특징들, 그쵸? 언어와 유사성 이런 것들을 총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억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미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레비스트로스가 예술에 대해서, 즉 미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예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게요. 그 사회의 예술이라는 거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가 구조 있죠. 이거를 비춰준다라고 한 겁니다. 비춤. 그 사회나 예술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구조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시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류학적인 이해를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원시 예술은 그러므로 우리가 인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이게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미학을 설명드리기 전에 레비스트로스가 했던 말입니다. 했던 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술 작품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말하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원시 문화 예술과 이제 고전주의 예술을 나눕니다. 서양이겠죠, 당연히. 고전주의. 그러니까 원시 문화 예술과 서양 고전주의 예술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시 문화 예술은 기호 체계로서의 예술인 거예요. 기호 체계. 근데 서양 고전 예술 같은 경우에는 모방 표현으로서의 예술이에요. 모방 표현. 이거는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알 것 같다 라고 바로 딱 이렇게 머리에 직관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방이 마치 베타처럼 써져 있는데 알파 베타 할 때 베타 다시 쓰겠습니다. 모로 모방 표현 어떻게 대비를 시키는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술이나 이런 미학은 한마디로 이제 기호로서의 예술이 있는데 그게 원시 문화의 예술이고, 이거는 언어가 이제 사물을 나타내죠. 사물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보드마카라고 하면은 이 보드마카라는 언어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사물을 나타내는 거죠. 이걸 나타내듯이 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의미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 비해 이러한 모방 표현으로서의 예술, 서양식 예술은 뭐냐면은 이 모방이나 모사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려는 대상에 그러니까 환상을 창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환상 창조. 좀 특이한 표현인데 다시 설명드리면 원시 문화 예술 같은 경우는 언어가 사물을 나타내듯이 어떠한 그 예술이 기호 체계로서 상징성을 띠게 만든다는 건데, 서양 고전주의 예술 같은 경우에는 모방 표현으로서 단순히 마치 이데아처럼 그냥 모사하기에 급급하다. 그냥 모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레비스트로스는 또 여기서 레비스트로스의 통찰이라 그럴까요? 되게 뭐랄까 조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르네상스 이후의 예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 르네상스의 예술, 르네상스 이술이란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예술이 나타나냐면은 형상을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합니다. 형상이라는 게 한마디로 그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든가 아니면 피에타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아프로디테 비너스상이라든지 이렇게 흉상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형태 같은 거를 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들을 되게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몸 형태 같은 것들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조각상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그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상을 통해서 뭐다? 미적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실현한 거라는 거예요. 실현. 르네상스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술이 많이 초점이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 오실 거예요, 느낌이. 진짜 그렇다라고. 네, 이러한 통찰력. 레비스트로스가 인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했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레비스트로스를 좋게 생각하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비를 고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토대로 보면은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미학이라는 거는 결국 또 예술 작품도 언어를 닮은 거예요. 예. 아까 친족 체계도 언어를 닮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 작품이 또 언어를 닮은 거예요. 예술 작품. 뭐 예술 작품은 또 무슨 방법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닮았어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점으로 닮았냐면 대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상징하고 모사한다라는 이 차원에서 예술 작품은 언어와 유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여기에 예술 작품과 언어에 이제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이가 존재해요. 차이. 뭐 비슷한 점이 있으면 또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차이가 뭐냐면 자의성이에요. 자의성. 이거는 이제 좀 언어학적인 개념인데 그 페르낭드 소시르라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언어학의 어떤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요. 소시르라고. 또 이렇게 네, 뭐 영문학 나오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이 소시르 같은 경우는 이 자의성을 강조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TREE라고 쓰죠. 그쵸?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나무라는 어떠한 의미를 띠게 만듭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표시인 거예요. 표시. 그쵸? 무슨 표시냐면 표시 기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표라고 부릅니다. 기표. 이거는 의미니까 기표가 나타내는 기의라고 하겠죠. 네, 이거를 뭐 시그니피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뭐 지금 뭐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기표 기의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기표는 이러한 기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자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에 있어서 뭐 상관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성. 뭐 인과성이라든가 재현성이라든가 상관성 같은 게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TREE가 나무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TREE가 나무를 의미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자의성인데 마찬가지로 언어는 이러한 자의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술은 자의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예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과 유사성을 지닌다라는 거예요. 유사성, 개연성, 뭐 상징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 이게 언어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잘 생각을 다시 해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붓으로 어떠한 이러한 경치를 그린다고 해봅시다. 네, 붓으로 막 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나무를 막 이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뭐 그렸어.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그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뭐 나뭇가지, 나뭇잎, 나무 몸통 같은 것들이 구조화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조화. 한마디로 나무의 의미를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붓터치라든가 이러한 뭐 세밀한 이러한 뭐 요소들, 뭐 원근을 넣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미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박학다식한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뭐 명암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한마디로 이러한 나무라는 구조화된 의미를 띈다라는 거예요. 예술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그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유사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쵸? 근데 언어는 어떻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술은 지각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지각화. 이 지각화가 있다. 이게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지각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술과 언어가
다른 점이다. 차이점이다. 이거입니다. 이 레비스트로스의 미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2부 시작하기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흥미롭게 생각을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가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가면. 그죠? 이 가면에 대해서 또 레비스트로스가 또 상당히 또 획기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면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 말 그대로 얼굴에 쓰는 가면이에요. 이 레비가 이제 1941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1941년에 이제 뉴욕에서 망명을 해요. 왜 망명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도망갔다고 했죠. 자연사박물관에서, 뉴욕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에서 가면을 보게 됩니다. 인디언 가면을.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유레카 같이 이제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연구를 해봐야겠다. 가면을. 그래서 이 수수께끼 같은 가면의 특성들 있죠. 특성. 그래서 특성이라는 거는 형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면에 줄이 두 줄이 그어져 있다든지, 뭐 가면에 뭐 가운데 부분이 살짝 뚫려 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가면의 형식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저 따로 쓰진 않을게요. 네, 말로 설명드려도 충분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가면을 이해하고자 연구를 했는데, 가면은 그 문양 있죠, 문양. 이러한 형식적 특성이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징성.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냐면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을 띠고 있다. 가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면은 그것이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딱 들었을 때 좀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가면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가면을 쓰면 분명히 상대방한테 내가 쓴 가면의 모습이 드러날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있죠.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이제 뭐 구미호 같은 거 아시죠? 구미호.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도깨비. 일단 한국식 이러한 뭐 귀신이나 요괴 같은 애들이잖아요. 둘 다. 그죠? 근데 이러한 도깨비 가면 같은 게 우리 되게 많았어요. 뭐 탈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면을 쓸 때.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내가 도깨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 가면을 도깨비를 쓴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도깨비라는 가면을 씀으로써 우리 문화권, 우리 문화와 우리 세계에서는 이러한 도깨비라는 것을 금기시하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도깨비 가면에. 이거 되게 획기적이죠. 저도 이거 레비스트로스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냥 저는 어린 시절에 가면 쓰면은 그 디자인이 마치 뭐 태권브이라든가 뭐 다간이라든가 뭐 이런 로봇과 얼마나 비슷한가, 얼마나 색이 잘 배합되어 가지고 멋있게 만들었는가, 뭐 이런 것만 관심 있었지, 뭐 가면이 뭐 그것에 뭐 숨기고자 하는 금기를 감추려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이제 안 거예요, 저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표현하기 꺼려하는 것들을 오히려 가면을 통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예. 부족들이. 이러한 측면이 이제 가면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인데, 레비스트로스가 연구를 하면서 이걸 알아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면을 통해서 이제 형상화를 시키냐, 이거에 따라서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단의 고유한 문화 요소가 나오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게 숨기고자 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이슨이나 프레디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칩시다, 서양인들이. 그러면 그 제이슨이나 프레디 가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괴물들이나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한마디로. 그쵸? 우리나라가 도깨비 가면을 쓰듯이. 이러한 맥락적인 요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통해서. 네. 정말 흥미롭죠? 이제 이 가면의 내용을 미학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미학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도 충분히 미학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가면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금기와 숨기고자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측면 말고도 우리의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가면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네. 뭐 울고 있는 가면을 썼으면 정말 내가 슬프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것처럼 그런 용도의 차원에서도 가면이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지위나 계급을 분류하는 그러한 가면도 있었던 거예요. 족장이면 어떤 가면, 부족장이면 또 어떤 가면을 썼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그 문화가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가면을 통해서. 그게 핵심적인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화. 신화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 레비스트로스에게 있어서 신화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신화는 이제 1950년대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그 원시 신화에 대한 사상, 원시 신화에 대한 사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4권의 책을 내는데 이게 이제 북미 인디언 있죠. 북미 인디언 신화. 북미 인디언 신화를 주제로 해서 4권을 출간하게 되는데 이 4권이 궁금하신 분 혹시라도 이 4권의 이름이 궁금하다 하시면 그 카카오톡 있죠. 네. 카톡에 이제 오픈 채팅에 이제 철사모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입니다. 이 철사모라는 이 오픈 채팅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 4권의 책 이름 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분이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열정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지금 말씀드린 이 철사모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이 4권이 무슨 책인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을 내면서 레비스트로스가 신화학이라는 책을 냅니다. 신화를 연구하다가 이제 신화학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이제 되게 방대해요. 페이지 수가 이제 2000페이지 이상이고 813가지의 이제 원시 신화가 있습니다. 813가지의 원시 신화와 변형 신화. 이 변형이라는 개념이 있다가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변형 신화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레비스트로스의 걸작이에요. 거의 뭐 신화를 거의 막 총망라해서 연구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화는 뭐냐면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신화는. 그래서 마치 프로이트의 꿈과 유사하다라고 본 겁니다. 꿈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레비스트로스는 무의식이 텅텅 비어있다라고 했지만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무의식이 아주 비대하게 꽉 차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레비스트로스와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바라보는 차원은 달랐지만 신화라는 것은 꿈과 유사한 차원이 있다.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예, 감춰져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유사하다라고 본 거예요. 꿈하고. 그래서 결국 마음이 작동하는 이러한 방식을 신화를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변형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드렸죠. 변형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뭐 칠판이 너무 조그마니까 계속 지웠다 썼다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형은 이제 신화에서 이제 보여지는 요소가 있죠. 신화에서 그 뭐 신화적 요소들이 이 변형이라는 것을 거쳐서 다른 문화, 그러니까 신화가 다른 문화에도 신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가 있듯이 로마에는 로물루스 레무스 그 늑대 형제의 신화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신화적 요소들은 변형을 거쳐서 다른 문화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유사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예를 들어 드리면 박혁거세 신화 뭐 이런 거 알에서 태어나는 것들 있죠. 이 알에서 태어난다라는 이런 신화적 요소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모티브가 돼요. 다른 신화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신화의 변형인 거예요. 변형. 알에서 태어나는 요소는 어느 지역, 어느 문화권에도 다 존재하는구나. 유사하게. 이게 바로 변형인 겁니다. 즉 신화라는 것은 파생적이라는 거예요. 파생적.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게 아니라 파생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종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파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화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결국 자연 상태. 자연 상태라는 것은 순수 상태, 미개발 상태. 이 상태에서 문화로 이행한다라는 거예요. 문화. 자연 상태에서 문화로 이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프로메테우스 신화 있죠. 프로메테우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 올림푸스에 있는 불을 훔쳐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불을 알려줬죠. 프로메테우스가. 그래서 이것이 자연으로부터 문화로 이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요소잖아요. 그쵸? 예.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형적 요소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칼 융이라는 학자를 공부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칼 융도 신화를 말했어요. 예, 프로이트의 어떻게 보면은 수제자였지만 프로이트와 결렬했죠. 왜 결렬했었냐? 잠깐 말씀드리면 리비도 개념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 칼 융이 얘기했던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화는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원형은 즉 뭐냐?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 인류의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의 상징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징은 변형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변형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비스트로스의 입장에서 신화는 뭐냐? 레비라고 쓸게요. 레비의 신화는 뭐냐? 변형인 거예요. 변형. 예. 변형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편성을 지니거나 원형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정 문화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지니고 있는 어떠한 생각의 방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화는 한마디로. 그 생각의 방식은 계속 변형을 일으키고 그 변형이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문화에 가서 또 다른 신화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융 같은 경우에는 이 신화라는 것은 물 하면은 생명, 반드시 물은 생명을 상징해야 되는 이러한 요소인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변형 같은 거는 거의 없고 이 차이점입니다. 예, 융의 신화와 레비스트로스의 신화의 차이점은.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레비스트로스는 신화가 연속적이라고 본 거예요. 연속적. 예, 네트워크. 이런 말을 써드리면 이제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신화는 연속적이고 네트워크다. 변형적이고 파생적이다. 네, 이게 레비스트로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화에 대해서도 거의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그 레비스트로스가 신화를 음악에 비유했습니다. 이게 좀 멋있는 내용이라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얘기라서 꼭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어서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신화를 음악에 비유했냐면은 자, 우리가 음악의 변주가 있죠. 변주가 뭔지 아시죠? 원래 주제에서 벗어나서 연주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리메이크 곡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뭐 나는 가수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이런 음악의 변주를 우리가 알려면 원곡의 주제를 알아야 된다. 원곡의 주제를 알아야 하고 즉 이것은 리듬을 알고 그 형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곡의 리듬과 형식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화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신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그 밑바탕이 되는 다른 신화의 신화소를 알아야 된다. 신화소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신화소라는 걸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신화에 있어서 주제. 네. 그러니까 음악의 변주를 알려면 그 음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주제, 리듬 형식들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화의 다양성을 알고 어떤 신화가 어떤 신화와 유사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선 그 다른 신화가 가지고 있는 신화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신화와 음악은 유사하다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신화들은 또 다른 문화권의 신화의 변주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변주곡, 변형이다라고. 네, 이렇게 해서 레비스트로스를 강의한 것을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분량이 뭐 짧은 편은 아닌데 봐주셔서 예,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또 레비스트로스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생기시거나 관심이 생기셔서 뭐 직접 레비스트로스가 쓴 책을 사서 구입해서 보시는 분들도 뭐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렇게 또 레비스트로스를 준비하면서도 저 또한 되게 많은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존경심이라든가 경외감도 더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되게 유익한 네,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